2025년 SK 하이닉스 직원 한 명이 연봉의 1500%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차를 바꿨고 어떤 사람은 대출을 한 번에 갚았죠. 뉴스가 그 장면을 받아쓰는 동안 바로 옆 동네 삼성전자 직원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우린 더 큰 회사인데 왜 우리는 저만큼 못 받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합니다. 두 회사는 같은 성격의 회사가 아니에요. 태생이 다릅니다. SK 하이닉스는 거칠게 말하면 동업자들의 회사입니다. 현대전자 시절, 채권당 관리 시절, 월급 주기도 빠듯하던 그 시기를 함께 버틴 사람들이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약속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익 나면 정해진 비율대로 떼서 나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원에게 돌려주는 구조. 이익 연동제, 이른바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터진 잭팟은 그 약속이 자동으로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업계 최고 연봉을 보장한 회사였어요. 들어갈 때부터 약속이 달랐습니다. 잘하면 보너스 줄게. 우리 이익의 몇 퍼센트는 네 지분이야가 아니라요. 성과급 제도, 이른바 OPI도 초과이익 기준이라 같은 영업이익이 나도 하이닉스만큼 폭발적으로 튀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차이입니다. 하이닉스는 가게가 대박 났을 때 지분대로 배당받는 구조. 삼성은 가게가 대박 났을 때 사장이 보너스를 결정하는 구조. 둘 다 정상적인 시스템이에요. 다만 결과가 다르게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는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폭탄 같은 숫자 하나를 꺼냅니다. 영업이익의 15%, 45조 원을 내놔라. 안 주면 파업하겠다. 주주 1년 배당금에 4배, 직원 1인당 환산하면 6억 원대. 그리고 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조는 협상 테이블이 아닌 동료의 출근길을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수십 년간 반복되어온 노사 갈등의 공식, 회사가 버티다가 결국 협상 테이블로 끌려 나오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번엔 그 공식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5월 21일, 18일간의 총파업이 예고된 상태에서 4월 23일에는 평택 캠퍼스 앞에 4만 명 가까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었고 외신도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3분의 1을 만드는 회사가 멈출지도 모르는 상황. 상식대로라면 회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협상 요청도, 임원 입장 발표도, 물밑 접촉 시그널도 없습니다. 회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새벽 평택의 출근길입니다. 정문 앞에 노란 조끼를 입은 조합원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들이 노려본 건 회사가 아니었어요. 사원증을 목에 걸고 출근하던 옆자리 동료였습니다. 이 장면이 묘합니다. 보통 파업의 첫 그림은 회사 대 노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첫 그림이 노조 대 동료입니다. 시작부터 어긋나 있는 거예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그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누구는 정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고, 누구는 아이 학원비 얘기를 꺼냈다가 한참을 시달렸고, 누구는 그냥 일하고 싶다는 말을 못 꺼냅니다. 결정타는 단어 하나였습니다. 블랙리스트. 파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온 말이었어요. 법조계에서 협박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거론할 만큼 단어 하나가 분위기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사람, 아이 학원비가 빠듯한 사람, 그냥 맡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이들까지 강제로 파업 대열에 세우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노동운동이 아니에요. 동료를 향한 협박이죠. 그리고 이 첫 장면이 노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숫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조가 들이민 첫 번째 숫자. 영업이익의 15%. 올해 증권가가 본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300조 원. 단순 계산만 해도 약 45조 원입니다. 이 숫자, 다른 단위로 바꿔보면 감이 옵니다. 주주에게 1년간 배당하는 돈의 약 4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 손실 규모 추정도 노조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파업을 진행했을 때 설비 백업을 고려하면 최소 20조에서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회사 측에 있을 것으로 파악한다. 회사를 향한 명백한 압박 카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히 빠뜨리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회사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앞선 임금 협상에서 사측은 이런 카드를 꺼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국내 업계 1위가 되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 경쟁사 대비 동등 수준 이상의 지급률을 보장하겠다. 이른바 특별 포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이닉스만큼은 맞춰주겠다. 단, 우리가 1등으로 올라설 때 한 발짝 양보한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이 카드를 거절합니다. 이유는 분명했어요. 일회성 포상이 아니라 영구적인 성과급 상한 폐지를 원한다.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자동으로 영업이익에 연동돼서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회사 카드는 분명히 한 발짝 다가온 카드였어요. 그런데 노조 입장에서는 조건부고 일회성이었죠. 노조 카드는 영구적이고 자동적인 구조 변경입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권의 핵심을 노조에 넘기는 것에 가까워요. 협상이 깨진 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성의해서가 아니라 양쪽이 보는 그림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월, 교섭은 깨집니다. 그러자 노조는 다음 단계로 갑니다. 4월 23일, 평택 캠퍼스 앞에 삼성전자 3개 노조 공동투쟁본부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4.23 투쟁 결의대회. 구호는 짧고 분명했어요.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 폐지 실현하자. 노조 측 발표 참여 인원 3만 9천여 명. 언론은 이걸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집회로 받았었습니다. 외신도 받아쓰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 숫자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림이 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이 약 12만 명이에요. 3만 9천 명이라는 숫자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날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은 임직원이 약 8만 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노조 입장에서 보면 단일 결의대회에 임직원의 3분의 1이 모인 건 분명히 강력한 동원력이에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여론 입장에서 보면 같은 숫자가 다르게 읽힙니다. 3분의 2는 이 자리에 없었다. 특히 그 8만 명 중에는 노조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직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요.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들의 톤을 보면 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동원된 분위기였다. 끝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많았다. 진짜 파업까지 갈 분위기인지 솔직히 모르겠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와 안에서 흐르는 정서가 같지 않은 거예요. 지도부의 강경 노선과 현장 정서 사이에 이미 간격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반도체 공장이 어떤 곳인지 짚고 가야 합니다. 자동차 공장은 시동을 껐다가 다시 걸 수 있어요. 식품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반도체 값은 안 됩니다. 웨이퍼 한 장이 칩이 되기까지 거치는 공정만 600개가 넘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백 분의 1 단위로 회로를 새기는 작업이에요. 클린룸 안의 온도, 습도, 진동, 먼지 한 톨까지 모든 게 통제돼야 합니다. 이 환경이 단 한 번이라도 깨지면 그날 라인에 있던 웨이퍼는 전부 폐기입니다. 그래서 노조 위원장이 말한 20조에서 30조 손실이라는 숫자는 허풍이 아니에요. 라인이 꺼지는 순간 진행 중이던 웨이퍼가 다 날아가고 재가동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거래처는 마이크론으로 반대로 SK 하이닉스로 주문을 돌립니다. 한번 돌아선 거래처는 잘 안 돌아오고요. 그러니까 노조가 든 칼은 진짜 칼입니다. 휘두르면 회사가 피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의 진짜 역설이 시작됩니다. 공장이 너무 정밀해서 멈출 수 없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회사를 이미 오래전에 다른 길로 보내놓은 이유였거든요. 먼지 한 톨도 허용되지 않는 환경. 사람 손이 닿으면 오염되는 공정. 24시간 멈추면 안 되는 라인. 이런 공장에 사람이 적합할까요? 답은 이미 수년 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반도체 밭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먼저 자동화로 갔습니다. 천장 레일을 따라 웨이퍼를 나르는 무인 이송 로봇, 정밀 공정을 처리하는 로봇암, 미세 결함을 잡아내는 인공지능 비전 시스템. 이건 노조 대응용이 아니에요. 공정 품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됩니다. 노조는 사람이 빠지면 공장이 멈춘다는 전제로 칼을 들었어요. 그런데 공장의 핵심 라인은 이미 사람이 거의 안 들어가는 구역입니다. 이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어요. 파업 예고가 나온 직후 자동화 장비주가 산업용 로봇주가 조용히 들썩이기 시작했거든요. 투자자들이 먼저 답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AI 자율공장 전환을 공식 목표로 내건 상태입니다. TSMC도 인텔도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고요. 글로벌 업계에선 사람이 거의 없는 완전 무인댓을 부르는 이름까지 생겼습니다. 라이트 오프 댐, 사람이 없어서 조명조차 켤 필요가 없는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회사가 왜 침묵하는지 그림이 맞춰집니다. 협상 테이블에 추가로 끌려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카드는 던졌고 노조가 받지 않았고 그렇다고 영구적인 상한 폐지를 받아주면 경영권의 핵심을 양보하는 셈이니까요. 라인이 멈출 거라는 협박이 협박으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도 회사의 자신감을 받쳐줍니다.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 이번 사태는 명분이 될 수 있어요. 자동화 전환 일정을 앞당기는 데 필요한 가장 강력한 명분, 노조가 칼을 휘두를수록 그 칼끝이 향하는 곳은 회사가 아니라 노조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봐야 할 건 이미 드러난 균열입니다. 첫 번째, 4.23 결의대회의 그림자. 3만 9천 명이 모였지만 임직원 12만 명 중 8만 명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지도부가 외치는 강경 노선과 현장 정서 사이에 분명한 간격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회사의 카드. 회사는 협상 대신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위법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달래지 않고 정면으로 받겠다는 신호입니다. 과거 같으면 물밑 접촉이 시작됐을 타이밍에 회사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세 번째, 여론. 차갑습니다. 협력사 1,700여 곳, 그 직원 수만 명, 평택 지역 상권. 이 사람들이 노조보다 훨씬 더 약한 위치에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노동자의 대변인이라는 명분이 흔들리고 있어요. 더 약한 노동자들의 밥줄을 흔드는 그림으로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도 한마디 보셨습니다. 삼성은 단순한 사기업이 아니라 국민의 기업이라며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죠. 네 번째, 그리고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결정적이에요. 지금 반도체 라인의 주력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직원들입니다. 이들에게 조직을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옛날식 문법은 통하지 않아요. 파업 안 하면 배신자라는 말. 이전 세대라면 묵직하게 박혔을 그 한마디가 지금 세대에게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블라인드 글들의 톤이 그래서 바뀌고 있어요. 왜 일하는 사람이 눈치를 봐야 하나? 성과 낸 사람이 받는 게 맞지 않나? 동료를 협박하는 게 어떻게 노동운동이냐? 노조가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연대는 강요로 안 만들어집니다. 공감에서만 만들어져요. 그 공감이 빠진 자리에 협박을 채워 넣으면 조직은 안에서부터 금이 갑니다. 5월 21일 파업의 첫날을 맞기도 전에 이 균열은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5월 21일 18일간의 총파업이 정말로 강행된다고 가정해보죠. 핵심 라인은 자동화로 돌아갑니다. 회사는 협상 대신 법원을 택했고요. 여론은 차갑고 협력사는 비명을 지를 거고 4.23 결의대회에 나오지 않았던 8만 명의 임직원들은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노조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파업이 길어지면 회사는 이 사태를 자동화 전환을 앞당기는 명분으로 쓸 수 있어요. 라인 곳곳에 무인화 일정이 빨라지고 사람이 하던 일을 시스템이 받고 한번 그 길로 들어선 회사는 되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자동화는 한번 도입하면 끝이거든요. 인건비도 없고 파업 리스크도 없고 협상 테이블도 필요 없는 구조니까요. 그러니까 노조가 5월 21일에 마주해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비우는 자리는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노조 안에 얼마나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단체 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없이 굴러가는 산업은 결국 어딘가에서 비용을 치르게 돼 있어요. 노조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기술이 노동의 대체 가능성을 매년 새로 정의하는 시대. 협박과 강요로 굴러가는 조직은 그 어떤 산업에서든 가장 먼저 대체 후보가 됩니다. 강성투쟁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산업에서 강성투쟁을 했기 때문이에요. 조선업도, 자동차도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그 다음 차례가 반도체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속도를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람이 기계보다 협력적인 동료가 되는 것이라면 5월 21일을 향해 가는 지금 노조의 선택은 그 길과 같은 방향일까요? 아니면 정반대 방향일까요? 답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